지난 14일 뉴욕주의 한 슈퍼마켓에 방탄복을 입은 괴한이 들이닥쳐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최근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인 미용실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도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CDC 지침상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으로 격상됐습니다. 오는 23일부터는 한국 입국 시 PCR 검사서 외에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국가적 과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14일 뉴욕주의 한 슈퍼마켓에 방탄복을 입은 괴한이 들이닥쳐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0명이 총격에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께 뉴욕주 북부 버팔로의 슈퍼마켓에 군복 스타일의 옷에 방탄복까지 입은 괴한이 소총을 갖고 들어와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괴한은 총격 범행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격으로 13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중 10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뉴욕주 남부의 소도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페이튼 젠드러는 범행을 위해 360km를 운전한 뒤 슈퍼마켓에서 총을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소총 2정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직후 슈퍼마켓 주차장에 들어온 목격자들은 지역 매체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군복 차림의 백인 남성이 검은색 헬멧을 쓴 채 소총을 들고 슈퍼마켓을 빠져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의 턱에 총을 대고 서 있었다면서 헬멧을 벗고 총을 떨어뜨린 뒤 경찰에 제압됐다고 말했습니다. 버팔로 도심에서 5km 떨어진 총격 현장은 대부분 흑인들이 사는 주거 지역입니다. 버팔로가 고향인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버팔로 식료품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방당국에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살 백인이었는데요. 범행 동기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이었습니다. 버팔로는 흑인 거주 지역이 발달한 곳인데 실제로 피의자가 쏜 총탄에 맞은 13명 가운데 11명이 흑인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총격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살 페이튼 젠드런입니다. 10명이 생명을 잃은 총격 사건 직후 인터넷에서 범행과 관련해 피의자가 성명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80페이지 분량의 성명에서 피의자는 스스로를 파시즘을 신봉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로 규정하고 미국의 권력층이 백인 인구를 줄이기 위해 유색인종 이민자의 적극적인 유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음모론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지난 2019년 3월 뉴질랜드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로 51명을 살해한 사건에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현장으로 가는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젠드러는 뉴질랜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도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그 동영상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젠드러는 또 범행에 사용한 총기에 흑인에 대한 경멸적인 욕설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젠드런의 성명에 가능한 많은 흑인을 죽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번 총격 사건을 인종차별적 동기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인 미용실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도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앞서 인근의 다른 아시아계 상점들을 노린 사건 현장에서도 비슷한 용의 차량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에디 가르시아 댈러스 경찰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처음 조사할 때는 증오범죄임을 시사하는 단서가 없었지만 오늘 오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며 증오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증오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은 인근 아시아계 상점들을 대상으로 최근 벌어진 다른 사건들에서도 비슷한 차량이 목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부터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댈러스 북부 코리아타운 상가 미용실에는 검은색 복장의 흑인 남성이 장충을 들고 난입해 한인 여성 3명을 쏜 뒤 젓갈색 미니밴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앞서 비슷한 색깔의 미니밴이 다른 두 건의 총격 사건에서도 보고됐습니다. 지난달 2일 한인미용실과 같은 블락에 있는 아시아계 상점에 대한 총격되는 붉은색 미니밴이 미용실 총격 하루 전인 10일 또 다른 아시아계 상점에 대한 총격되는 진홍색 자동차 또는 미니밴이 각각 현장에서 목격된 바 있습니다. 두 건의 다른 총격 범죄는 미니밴 안에서 가게를 향해 총을 쏜 뒤 그대로 달아난 사건으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댈러스 경찰은 이 세 건의 총격이 아시아계가 운영하는 상점들을 타깃으로 삼은 연쇄 공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연방수사국 등 다른 기관과 공조해 다른 유사 사건들이 더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키 170에서 178cm의 마른 체격에 수염을 기른 흑인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CDC 지침상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으로 격상됐습니다. CDC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주의 카운티 대부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많은 지역이 CDC 지침상의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CDC는 위험도 높은 지역은 학교를 포함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주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지난 12일 기준 2주 전보다 47% 증가한 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28% 상승하며 2,600여 명으로 올라섰고 하루 평균 사망자도 2주 전 15명에서 20명이 됐습니다. 뉴욕주는 아직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진 않았지만 주 보건당국은 위험도 높음이나 중간 지역 주민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촉구했습니다. 메리 바센 뉴욕주 보건국장은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조처는 적절한 환기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전파를 줄이고 심각한 질환이나 입원의 위험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공립교에서도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급증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고된 공립학교 내 학생 또는 교사, 교직원 감염은 하루 평균 1,2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역 신규 감염은 하루 평균 4,300명 수준으로 최근 2주 사이에 82%나 증가했습니다. 입원 환자도 30% 증가해 하루 평균 835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는 한국 입국 시 PCR 검사서 외에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 한국에 입국한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1일차에서 3일 이내로 완화됐고 의무 검사 횟수도 1회로 줄었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3일 해외 입국관리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해외 입국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하지만 오는 23일부터는 입국 24시간 내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도 기존의 PCR 음성 확인서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자가진단 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입국 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 의무도 6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 시기를 3일 이내로 늘리고 6일에서 7일차 신속 항원 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듭니다. 이외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의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은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만 12세에서 17세의 격리 의무 면제 기준도 변경됩니다. 현재는 2차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접종 완료로 인정해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차 접종 완료 뒤 14일이 지났다면 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국가적 과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중대 현안으로 꼽혀왔던 코로나19 대유행은 관심 밖으로 밀렸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는 지난 4월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성인 5,074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지목한 응답은 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보험 부담이 55%, 강력범죄가 54%, 총기사고 51%, 재정적자 51%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20년만 해도 동일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장 큰 국가적 과제라고 답했지만 올해에는 응답률이 19%에 그쳐 여론의 관심권에서 많이 밀려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불법 이민 38%, 기반시설 여건 30%, 실업 23% 등의 항목보다도 선택을 덜 받으면서 피 리서치가 공개한 응답지에 가장 뒷순위에 자리했습니다. 이런 국가 현안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시각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공화당원이거나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들은 84%가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국가적 과제로 봤습니다. 반면 민주당원이나 지지자들은 70%가 총기 사고를 가장 중대한 현안이라고 꼽았습니다. 또 기후변화가 국가 최대 현안이라고 본 응답률은 민주당 성향 응답자가 65%인 반면 공화당 성향 응답자는 19%에 그쳐 4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인종차별 역시 응답률 변화가 컸습니다. 지난해 조사 때는 응답자의 45%가 가장 큰 국가적 당면 문제로 꼽았지만 이번에는 35%에 그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역대급으로 부진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가가 비싼 상태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거라는 공포 때문에 주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16% 하락해 같은 기간 낙폭이 1970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S&P 500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16.8배로 지난 20년 평균치인 15.7배를 상회한다고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은 집계했습니다.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란 현 시가총액을 향후 12개월간 예상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마어마하게 풀린 유동성의 힘으로 2020년 9월 S&P 500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24.1배까지 치솟았을 때보다는 정상 궤도에 가까워진 셈이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한편 올해 증시 침체의 원인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이를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때문이지만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향후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공포가 더욱 주가를 끌어내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우려라는 불확실성까지 고려할 때 주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준이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 침체가 초래될 경우 증시 주가 수익 비율이 장기 평균치보다 낮은 13배에서 14배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느려질 조짐이 보인다는 점도 뉴욕 증시의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파기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는 낙태를 옹호하는 수만 명이 동시다발로 낙태권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AP통신은 지난 주말인 14일 미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린 시위에 낙태를 옹호하는 수만 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미국 가족계획연맹, 여성의 행진과 다른 낙태권 옹호단체들이 조직했고 시카고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400곳이 넘는 장소에서 시위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DC에선 수천 명의 시위대가 집회 후 연방 대법원으로 행진했고 뉴욕 브루클린 법원 광장에선 수천 명의 시위대가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 또 다른 집회가 예정된 맨하튼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결을 폐기할 수 있다는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조직적으로 이뤄진 첫 집회입니다. 여성의 행진 대표인 레이첼 카모나는 이 나라의 여성들에겐 분노의 여름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가 우리를 위해 협력하고 낙태권이 법으로 성문화할 때까지 제어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2일 대법관들의 다수 의견 초안을 입수해 대법원이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6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판결이 기존 판례를 뒤엎을 경우 낙태권 존폐 결정은 주정부와 의회 권한으로 넘어갑니다.
언론은 50개 주 가운데 절반가량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지난해 이사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시 간 인구 이동이 활발했는데 이 가운데 텍사스주 휴스턴이 가장 인기 있는 이사 목적지에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이사용 트럭 대여 업체 펜스키는 전미 이사의 달 5월을 맞아 2021 최고의 이사 목적지 탑10을 공개하면서 2021년 이사 관련 업계는 더할 수 없이 바빴고 이사용 트럭 수요도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력했다며 그 추세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타 도시, 타주로 이사한 미국인은 2020년과 비교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이 업체의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곳은 휴스턴이었습니다. 2020년 6위에 그쳤던 휴스턴은 지난해엔 라스베이거스를 2위로 밀어내고 새로운 1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애리조나 피닉스, 4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5위 콜로라도주 덴버, 6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7위 텍사스주 댈러스, 8위 플로리다주 올랜도, 9위 텍사스주 오스틴, 10위에는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올랐습니다. 텍사스주에 속한 도시가 탑10 가운데 4곳을 차지하는 등 선벨트 지역이 여전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카고는 2015년 이후 처음, 샬럿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탑10 목록에 오른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미 최대 도시 뉴욕과 2대 도시 로스앤젤레스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소도시 라구나우즈에 주로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렌지 카운티 소속 라구나우즈 시내의 엘토로 로드에 있는 제네바 장로교회에서 오후 1시 30분께 발생했습니다. 사상자들 대부분 노인이었고 5번째 부상자만이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아시아계 60대 남성인 용의자 1명을 체포하고 범행에 사용된 무기도 현장에서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뉴욕시에서 하루 평균 20정의 불법 총기가 압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올해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뉴욕시 일대 순찰 과정에서 2,600여 정의 불법 총기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총기 소지 관련 혐의로 체포된 건수는 1,69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7,000정이 넘는 불법 총기를 압수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5,300정, 2021년 6,200정을 압수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급증한 수치입니다. 경찰은 총기 압수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 네이버후드 세이프티 유닛 활동을 통해 집중 단속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가 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118개 개혁 조치를 시행합니다. 어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시 소기업을 돕기 위해 불필요한 단속과 벌금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총 118개 규제를 개혁하는 것으로 30개 위반 조항이 없어지고 49개 위반에 대한 벌금 액수가 줄어듭니다. 또 39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2022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한국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고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이 운영하는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은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집 대상은 미국 등 거주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만 12세 이상 재외동포이며 국가 장학생으로 선정될 경우 교육비용 전액과 항공비 70%가 지원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지만 밤 늦게는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오전에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